이제 슬슬 공기도 건조해지고 피부며 목까지 좀 당기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습도와 건강의 상관관계라는 주제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강의해 주실 분은요. 저도 지난번에 대전에서 한번 뵀었거든요. 굉장히 유쾌하시고 또 재치가 넘치시면서도 와,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은 정보로 가득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배현 약사님 모시고 우리의 건강과 습도,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 약사입니다. 네,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그리고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저녁에 공부하기도 아주 좋잖아요. 날씨가 선선하니. 아주 이렇게 좋은 Recording in 시간에 저를 progress. 초대해 주신 우리 리더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요즘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 이 습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더군다나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리더님들 또는 리더님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재밌게 강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공유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 파일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네, 슬라이드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절,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봄과 가을이 이렇게 발만 살짝 담갔다가 얼른 가버리는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봄은 뭐, 잘 아시다시피 꽃가루나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계절, 그래서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계절이죠. 여름에는 뭐 더위와 높은 습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리고 냉방기라든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되겠고, 그럼 이제 가을, 겨울은 어떻게 되느냐? 가을, 겨울은 아무래도 이제 비나 뭐 눈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이제 낮아지는 이러한 계절에 들어갑니다. 저희 약국에도 요즘에 보면 가장 많은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냐면 기침 환자인데요. 기침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흡기의 건조함입니다. 이 건조함이 나타나지면 호흡기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로 넘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건조함과의 전쟁이다. 이거는 사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호흡기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 빠져 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포는요, 물 안에 잠겨 있는 상태다.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건조해지면서 생명력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수분을 잘 가지고 있느냐, 수분에 어느 정도 잘 우리가 이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까지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는 낮은 습도의 손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공기 자체의 습도도 떨어지고 우리가 난방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낮아지는 습도, 이 습도에 결국 우리가 노출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습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습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딱 해보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습도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습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호흡기 뭐 다양한 증상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습도를 잘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좀 익혀야 되는데 뭐냐면 습도라는 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우리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개념만 우리가 좀 익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절대 습도는 공기 중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의 그냥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생활에서는 절대 습도는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습도는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습도와 밖의 습도가 다른데, 지금 이제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기온이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밖에 기온이 지금 한 17도, 뭐 16, 5,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낮아지고 있는 기온인데, 이때 이제 밖에서 수증기가 만약에 50%,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5, 6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집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의 온도는 그거보다 높겠죠.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썰렁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 보통 뭐 25도 또는 2, 3도 상태 되니까 5도에서 6도 정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습도 상태와 이때 집안에 들어왔을 때 공기의 습도 상태가 같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 일반적으로 많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좀 더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5도에서 3도 사이, 요 정도 사이의 온도의 60%의 습도. 우리가 그 기상청의 예보를 보니까 오늘 습도는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습도잖아요. 이게 집안에 딱 들어와서 집안 공기가 25도 정도 되면 얘가 안으로 샥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딱 있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20, 30%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습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같은 습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겨울철에 환기 하나요, 안 하나요? 겨울철에 환기를 해야죠. 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봄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우리 환기 꼭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겨울철에도 당연히 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 실내 공기가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바깥에 이제 습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겨울철이지만 우리가 한번 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를 확 들였단 말이에요. 바깥의 습도가 오늘 기상청 예보 습도가 좋으니까 내가 이 공기를 다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집안에도 공기의 습도가 굉장히 또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가지고 난방을 추우니까 2, 30, 25도 정도 난방을 탁 틀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습도가 확 떨어진다고요. 밖에 60% 습도지만 우리 집안의 습도는 30%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조한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 거는 이 온도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를 겨울철에 많이 믿으시면 안 돼요. 여름철은 좀 다르죠. 여름철 냉방을 하니까. 요 개념과 함께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지금 우리 리더님들 습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습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밖에 습도가? 저도 사실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밖에 습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실 테니까 같이 하고 계신 분께 한번 옆에 여쭤보세요. 야, 지금 습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냐? 만약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이게 채팅하시는 지금 습도 몇 퍼센트야?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강의에 가면 진짜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강의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오늘 습도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선 높다 그러고 이쪽에선 낮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습도라는 거는 개인이 느끼는 감각의
의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들쭉날쭉, 감각에도 의존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니까 기온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서늘하다, 덥다, 뭐 이런 거 금방 알잖아요. 근데 습도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사람마다 느낌도 다르고 온도에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습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명확하게 알려면 수치화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항상 권장해 드리는 게 뭐냐면 습도계를 갖고 계셔라. 습도계 집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온도계처럼 생긴 거 이거 하나씩은 다 집에 달려 있지 않나요? 안 달려 있으시다고요? 저희 약국에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요즘에 달아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습도를 잴 수 있는, 습도가 나타나는,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뭘 써야 돼요? 여름철에는 제습기. 여름철이 지났잖아요. 가을, 겨울철에는 뭘 써야 된다고요? 가습기를 써야 돼요. 그 가습기에 습도가 잘 체크되는 걸 쓰셔야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어요.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그 가시는 곳에는 습도라고 하는 습도 체크를 항상 하셔라. 만약에 습도 체크가 안 되는 곳이라면 내가 낮은 습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방어하셔야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적정 습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적정 습도는 보통 40에서 60% 정도가 적정 습도의 범위라고 보통 보는데, 이거를 외우기가 이제 조금 껄쩍지근하잖아요? 40에서 60 이런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반의 절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의 절반이 몇이죠? 50. 50의 10의 다시 절반. 그럼 몇이에요? 55. 그러니까 55 정도 유지하면 좋아요. 습도는 55 정도. 보통 이제 날씨가 습해지면 상한선을 잡죠.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60% 정도 이하로 하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하한선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잡으니까 적어도 40% 이상은 유지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40% 이상, 여름철에는 60% 이하, 봄, 가을에는 50%에서 55% 정도 유지. 그런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자르고 잘라서 5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로 자꾸 잡으면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항상 높게 잡는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55%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 이 55%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요? 약간 좀 습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60%까지 가면 눅눅한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이 50%에서 55%이 정도 수치가 뽀송뽀송한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뽀송뽀송하다고 느끼려면 30%에서 40% 사이예요.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뽀송뽀송한 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 겨울철에 특히나 난방할 때는 아주 악영향이다. 그래서 뽀송뽀송하기보다는 약간 축축한 느낌, 너무 눅눅하면 안 되지만 약간 축축한 느낌 정도가 적정 습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습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느냐? 습도는요, 낮을 때와 높을 때 전체적으로 건강에 다 안 좋습니다. 일단은 높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요. 높을 때 지나왔잖아요. 높을 때를 생각해 보면 높을 때는 이 습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생명체가 있어요. 뭐냐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곰팡이는 벽에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에도 생겨요. 그래서 이 높은 습도에 노출이 되면 환경에도 곰팡이가 많이 생기지만 내 피부에도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진균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이 환경에 있는 곰팡이들은요, 얘네가 굉장히 강력한 알러지원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 알러지원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 내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알러지 질환을 지속적으로 유발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피부 질환도 잘 걸리고 알레르기 질환도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거는요, 고온 다습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성 질환이 많이 생긴다. 세균은 염증을 유발하고, 그쵸?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애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병원균이 증가하게 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이 끼쳐진다. 그리고 이 습한 환경은 곰팡이들로 인한 알레르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습한 날에는 잘 자나요? 습한 날은 잘 못 자잖아요.
습한 날은 짜증이 많이 나죠. 우리가 습한 날은 잠도 못 자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내 몸에 체온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습한 경우에는요, 땀에서 바깥으로 땀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약사님, 여름에 습하고 더우면 땀 엄청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땀보다 중요한 땀이 있어요. 뭐냐면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나가는 불연성,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 발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발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습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발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내 몸이 더워집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면 내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짜증도 많이 나고 잠도 잘 못 자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높은 습도는 다양한 이러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낮은 습도는 어떠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번에는 낮은 습도잖아요. 낮은 습도는 일단은 피부에 아주 악영향입니다. 이거 뒤에 이거는 아예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악영향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 그 영화 배우 겸 탤런트인 그 씨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차에 타도 절대 뭘 안 킨다 그래요. 에어컨과 히터를 안 킨다는 거예요. 그냥 덮고 만다 이거야. 이 바람이 나한테 바로 오면 내 얼굴이 상하니까 얼굴이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이 피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조한 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감이죠. 건조한 건 그만큼 피부에 악영향이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나 이러한 기관지, 이러한 점막들을 전체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증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면역 기능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되면서 공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 자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습도 유지가 잘 돼야 된다.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파이팅 해야 되는데 낮은 습도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험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잠도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활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바이러스 활성이 높아진다. 높으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는 제습기,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고 잦은 환기라든지 지속적으로 이 습도가 잘 맞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실제 측정된 값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피부요. 피부는요, 습도가 낮을 때 폭삭 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폭삭 안 늙으려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24시간 365일 계속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가습기는 켜놔야 되는 거예요. 제습기는 잘 때 안 켜놓잖아요. 제습기는 제가 이거는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습기를요, 저녁에 자고, 잘 때 깜빡 잊고 켜놨어요. 밤새 제습기가 돌아간 거예요. 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눈이 안 떠져요. 뻑뻑해서. 피부는 바짝바짝 건조해. 입안 바짝 말라.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제습기는 그때그때 습도를 확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밤새 틀어놓지 않지만 가습기는 밤새 틀어놓죠. 난방도 우리가 밤새 하기 때문에 가습기도 밤새 틀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밤새 틀어놓는 가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다 계속해서 뭘 발라야 돼요. 안 건조해지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바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실제 2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습도가 높은 거 낮은 거를 40% 70%예요. 30분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높은 습도와 낮은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지금 여기 나이를 보면은 제일 위에 게 49세, 중간 게 36세, 제일 밑에 게 50세잖아요. 그런데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시면 잔주름이 30분 노출시켰는데 확 늘었어요. 잔주름. 30분 노출시켰는데 이렇게 늘 정도면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삭 늦는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피부 전도도예요. 그 전도도인데 이것도 노화의 측정 범위입니다. 얼만큼 줄는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사실 이 아주 단순하게 짧게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탄력성. 피부 탄력성도 확 줄었어요. 결국은
습도가 낮은 곳에 잠깐만 노출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도가 낮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가습기가 없는 곳에 간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얼굴에 발라줘야 돼요. 손에도 계속 발라야 돼요. 저도 겨울철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핸드크림 발라요. 핸드크림 안 바르면 금방 쩍쩍 갈라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도는 가습기를 계속 키더라도 만약에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습도를, 피부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폭삭 어떻게 된다? 폭삭 늙는다. 그래서 습도는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공기 중에 습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제품들 열심히 발라서 내가 그 수분이 뺏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우터에서는 바르는 걸로 하지만 이너도 중요하죠. 그래서 세라마이드나 오메가3, 비타민C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먹어서 피부의 탄력성도 유지해야 되고 보습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피부는 금방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광노화 아시죠?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죠? 밖에 나가가지고 그 내가 좋다고 그 뭐야 운동 열심히 선크림 안 바르고 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 한철 끝나고 나면 그 피부 열심히 관리했던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금방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리더님 다 알고 계시죠? 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와 목의 점막이 말라버린다. 점막이 마른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건조하게 되면 마른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막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능 저하가 와요. 마르면 기능 저하가 와서 특히나 목이 바짝 마르거나 건조해지면 점막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코의 점막도 마르면 점막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아도 건조한 환경에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샥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병을 일으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점막이 촉촉하면 들어오면 일단 차단을 해주는데 차단을 못하니까 호흡기 감염증이 감기에 금방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모 활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선모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강이나 기관지 쪽에 아주 작은 털들이 있어요. 이 털들이 샤샤샤샤샤샤샤 움직이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노폐물들을 걸러주기도 하고 안에서 생기는 가래 같은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게 되는데 얘네들이요 건조해지면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배출이 안 되죠. 배출이 안 되면 격에 농축이 되겠죠? 농축이 되면 세균 감염이 금방 일어나요. 자, 우리 공기 중에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원래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서 한번 걸러지고 들어오면서 기관에서 쫙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증이 금방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선모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모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내 기관지나 심지어는 보통 기관지는 위쪽, 아래쪽 이렇게 따지거든요. 모세기관지까지 다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습도 자체를 많이 유지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낮은 습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점막 면역력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인데요. 마우스에게 인플루엔자 A 독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어요. 감염시켰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습도만 달리했어요. 20%, 50%. 20% 굉장히 낮죠. 50%는 우리가 적정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준의 비교를 탁 했더니 체중이 어떻게 됐어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애들은 유지가 됐어요. 적정 습도를 유지하지 않고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애들은 쫙 빠졌어요. 이쯤에서 항상 습도를 낮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체중의 감소는 뭘 얘기해요? 병에 걸려서 체중이 쫙쫙 빠지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병에 걸려도 내가 적정 체중을 딱 유지하고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중이 쭉쭉 빠지는 거는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옆에 있는 C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생존율이에요. 생존율이 20% 습도에 있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떨어져 다 죽었다. 근데 50%는 절반은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켜서 약도 안 줬는데 절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에 걸렸든 독감에 걸렸든 어쨌든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는 1차적으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습도를 어떻게 한다? 맞춘다. 몇 프로? 55. 맞춰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습도계부터 체크하셔야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자는 공간에서는 100% 습도계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산처럼 돼 있고 이 계곡처럼 돼 있는 이 그래프 지금 보이시죠? 이 왼편에, 우리 느님도 왼편에 보일 텐데, 왼편에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는 산과 계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의 감염, 인플루엔자의 확산과 습도의 관계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돼서 죽은 사망률이 꼭대기처럼 올라가 있는 거고, 밑에 거는 습도예요. 어떻게 돼요? 습도와 꼭 그 사망률이 딱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접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독감에 걸려서 죽는다. 습도가 좋을 때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리더님들 잘 봐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이 표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군대 막사 안에 습도를 높여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습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상기도 감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에 걸린 상황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와우! 습도만 잘 조절해도 습도가 잘 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잦은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 호흡기 면역력이 약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당연히 습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는 건조하잖아요. 학교가 건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조함에 방어하는 대책을 항상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뭐 학교에 가습기가 아마 안 틀어져 있을 거예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공부하는 스터디, 만약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단체적으로 공부하는 곳에 간다면 그때는 거기에는 가습기가 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디 자리를 항상 가라 그래야 돼요? 가습기 바로 옆에를 가라.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어컨 먼 데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가습기 가까운 데를 가라고 해야 우리가 감기에 덜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 착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만약에 건조한 환경에 가 있으면 습도를 어느 정도, 호흡기 습도를 어느 정도 방어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습기가 없는 곳에서는 다양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호흡기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호흡기가 작용을 받지만 습도에 의해서 작용은 감염성 증상, 그 다음에 점막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미 생략적으로 다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요? 감기가 많이 도는 환절기, 그리고 독감이 도는 한겨울, 그리고 우리 감염성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호흡기, 피부 다 봤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습도가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높은 습도 아닌가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습도가 높으면 잠을 자기 좀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여름철에 어떻게 해요? 그 열대야 있을 때 잠 못 자잖아요. 열대야가 그냥 온도만 높아서 열대야가 아닙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오고 자도 깊은 잠을 못 자죠. 이거는 뭐냐면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높으면 체온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리더님들 요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름철에 운동하면 겨울철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훨씬 더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온도도 온도인데 습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습도가 높게 되면 빨아들이는 산소 공급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기가 들어갈 부분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수분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산소를 흡입할 때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헐떡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량이 더 많아지면 힘들어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습도가 높아서 피부에 발산이 잘 안 되면 근육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근피로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금방 피로해지고 산소가 금방 부족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호흡량을 늘려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 뭐가 늘어나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여름철에 운동을 하면 가을철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힘든 거 다 아시는데, 겨울철에 습도가 낮을 때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고온, 고습의 경우에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안 된다. 이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연구입니다. 타이페이 수면 연구에 보면은 낮은 습도가 수면을 줄이고 각성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먼지가 더 많아지겠죠.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더 영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습도와 낮은 습도에 모두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낮은 습도가 영향을 주는 이유 중에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호흡을 할 때, 저녁에 잘 때는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건조하다 그러면, 낮에 깨어있을 때는 물을 한 컵 마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저녁에 6시간, 7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액션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건조한 공기를 계속 맞으면 이 코라든지 목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건조하면요, 산소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리더님들 공기 흐름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코 막힌 거랑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굉장히 산소에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눈인데요. 우리가 저녁에 잘 때 렘 수면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 안구가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런데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구가 돌 때 충분하게 여기에 그 눈물이, 윤활유가 맺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하게 되면 얘가 돌 때 건조한 상태에서 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뻐근하고 아파요. 눈이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고 심하면 막 눈곱 같은 게 막힙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습도는 내 몸이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 때문에 결국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심하면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심하면 안구건조증이 훨씬 더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수면 중에 습도 유지가 겨울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흡기나 안구 건강에도 피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영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때는 습도 유지가 잘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습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학습 능력입니다. 이 학습 능력은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갈 수 있어요. 남녀 대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상대 습도와 학습 성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습도가 40%인 경우 낮은 습도 20%. 제가 지금 미니멈이라고 얘기했던 40%예요. 미니멈이라고 얘기했던 40%. 여기에 24도 환경에서 학습 성적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건조하거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불편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학습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고, 습도는 기온보다 학습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나 눈,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피로도나 독서 속도 능력, 집중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금방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무슨 얘기냐면요. 리더님들이 선풍기 하나 갖고 계시면요. 이거 눈에다가 눈을 크게 뜨시고 선풍기를 한번 눈에 계속 쏘여보세요.
어떻게 되죠? 눈이 엄청 뻑뻑하겠죠? 그 상태로 지금 제 영상을 보세요. 아니면 그 상태로 책을 보세요. 아, 책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겠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집중을 한다는 거고, 눈의 깜빡임이 적어집니다. 눈의 깜빡임이 적어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공기 중에 있는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 눈의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눈은 오랫동안 떠있기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집중력은 떨어지고, 책을 읽는 속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의 습도에서 20%의 습도에 있는 친구들은 피로도가 무려 20% 이상, 독서 속도는 10% 이상, 산만도는 무려 60% 이상 감소, 60% 이상. 그러니까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만 도는 61.2%, 40% 정도 감소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에서 멀리 자리를 잡게 하고 겨울철에는 가습기 옆에 가서 자리 잡게 해라. 그래서 이 가습기 옆에 자리를 잡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습기의 성능이 그닥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데 보통 독서실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가습기는요, 일반적으로 가습은 잘 되는데 멀리까지 가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습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굉장히 어느 정도 멀리까지 습기를 보낼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습기 전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처는 굉장히 좋은데 멀리 가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약간 겨울철에는 대부분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눅눅한 정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축축하면 안 되지만 눅눅한 정도. 가습기 바로 옆에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 책상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시는 게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종합한 건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습도 40에서 60%의 이 습도에 있는 부분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활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지금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기 중에서 나타나는 감염육이라든지 알레르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완화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50%에서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4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요. 50%에서 60% 사이가 제일 좋은데 여기를 맞출 때 55를 기점으로 맞추시면 굉장히 맞추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맞춰서 우리가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어떠한 가습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습기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그 물의 입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공간 전체에 잘 퍼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멀리 멀리 그 물의 입자를 보낼 수 있는 가습기를 선택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습기의 종류는. 그래서 가습기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 초음파식 가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가습기고 가장 저렴한 가습기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두는 가습기는 이 초음파식 가습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열식 가습기도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조그만한 그 가습기에도. 근데 대부분 다 초음파식 가습기가 책상 위에 놓는 건 많아요. 이 작동 원리는 고주파, 디디디딕 하는 고주파 진동을 이용해서 물을 미세한 입자로 쪼개서 이렇게 휙 나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분사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이 물이 나가니까, 물 분자가 나가니까 습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그냥 징 하는 소리 정도만 나타나지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저도 이 초음파식 가습기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거의 안 나고요. 그래서 수면 중에도 뭐 소리가 없으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소비 전력도 굉장히 낮죠. 초음파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거의 1등급이고 가격도 되게 싸요. 디자인도 뭐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물의 부피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점인데
물 안에, 여기 고여있는 물에, 이게 그냥 초음파로 사용하게 되니까 얘가 고여있는 물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세균이나 곰팡이, 석회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공기 중으로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무슨 뭐 정수된 물을 쓴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결국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습기메이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건강에 굉장히 이게 가습기메이트가 결국은 호흡독성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식 가습기는 예전에는 많이 사용됐지만 근간에는 아주 조그만한 가습기로 사용될 때만 거의 쓰고 많이 쓰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됐고요. 집에서 특히나 오랫동안 뭐 방치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가습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이나 책상 위에 간단하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정도야 금방 뭐 씻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집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 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는 가습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5. 자, 다음 가습기. 뭐 쓰고 계신 리더님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계속 써야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쓰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가열식 가습기인데 가열식 가습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가습기 방식이에요.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리더님들이 연배가 전혀 저는 가늠이 안 되는 지금 화면에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연식이 좀 되신 리더님들일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까지면 중학교 때까지요. 중학교 때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그 난로에 갈탄을 뗐어요. 갈탄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빠갠 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갈탄을 뗐는데 이 갈탄을 떼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엄청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다 주전자를 꼭 올려놨어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주머니 갖고 가서 주머니라는 말도 굉장히 오래된 말이라 하더라고요. 요즘에 주머니라고 안 쓰나 봐요. 그 주머니 이렇게 주전자를 갖고 와서 커다란 주전자 갖고 와서 탁 올려놓으면 걔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수증기가 막 나오죠. 수증기가 막 나오니까 이제 그 건조한 게 좀 덜해지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난로 근처에 있는 애들은요, 수증기가 엄청 나오니까 책들이 눅눅해요. 난로 근처에 있는 애들. 근데 저 멀리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저 때만 해도 뭐 거의 한 반에 50명, 60명 정도 있었던 시절이니까 저 멀리 있는 애들은요,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처만 물이 가는 거지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쉬는 시간마다 주전자 또 하나를 들고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물을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그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이제 습도를 주변에 있는 습도를 이제 유지하는 이러한 형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열식 가습기는 굉장히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게 끓이는 거니까 고온이니까 세균 번식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생적이죠. 그리고 이게 물이 훅 올라가니까 습도도 되게 빨리 올라가요. 겨울철에 뭐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단점이 끓이는 거니까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작동 시에 이게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상이에요, 화상. 이게, 요즘 잘 나오는데 그것도 화상 나타날까요? 뒤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증기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만 가습이 되고, 멀리는 가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서,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또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물 끓는 거 보이시죠? 네. 평안하게 자고 있는 애들입니다. 어우,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CCTV에 이 정도 소리가 날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와우. 여기서 이게 봐. 이 제품을 보세요. 제품이 구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제품이 구형이 아니라 신형인데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나오네요. 그죠? 야, 이게 다른 업체도.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죠? 어머, 이거 왜 이래?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 뻥 소리가 안 들렸나요? 그 화면은 보였죠?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랬지? 화면은 나왔죠? 제 목소리는 들렸나요? 네, 아이고, 네네. 제 목소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뻥하고 터져가지고, 결국은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다 튀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습기 한 종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가습기 종류에서 다 그 회사 거에서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습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습기는 종일 틀어놓지 않지만 가습기는 어떻게 한다? 저녁에 잘 때 내내 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습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습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써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연식 가습기도 되도록이면 사용하기가 특히나 이러한 것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 애들이나 또는 뭐 우리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아우 생각 안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는 더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기화식 가습기는요, 이게 물을 적신 필터가 있어요. 필터에 팬이 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증발시키는 원리예요. 증발. 그러니까 이거는 증발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이 팬이 돌아가서 멀리 얘네들 날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니까 넓은 부위까지 우리가 수증기를 그 증기를 물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증기는 아니죠. 그냥 물 분자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이게 말리는 거니까 가열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이나 이런 위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게 증발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증발시키는 방법이니까 과습이 안 돼요. 과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이 습도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자연 증발식이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열식 가습기나 우리가 그 초음파식 가습기는 전부 다 과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과습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세균 번식 위험이 당연히 낮죠. 이거 필터만 청소하면 돼요. 그리고 전기 소모도 작고, 장시간 운전할 수 있다. 안전하게 운전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미세 물방울이 아니죠. 이렇게 말리는 거니까. 우리가 가연식 같은 것도, 가연식은 당연히 수증기니까 눅눅해진단 말이에요. 물방울이 묻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문제는 얘는 앞에 두 개보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좀 비싸요. 하지만 전문적인 업체에서 만드는 것으로 특히나 필터를 잘 청소할 수 있도록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가습기라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지는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습기를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가습기를 비교해 보시고 어떤 가습기를 써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이건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쉽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X 표시된 거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죠. 초음파식은 세균 확산, 자주 세척, 그다음에 과습 이런 거 다 있고 가열식도 역시 과습, 전기료 화상 근데 귀화식은 이런 게 없다. 단 약간의 코스트가 좀 올라가는 비용이 좀 있다라는 것은 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은 한 번 사놓으면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사실상 뭐 그런 것은 좀 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가습기 가장 최근형 가습기까지 종류를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건강, 그리고 수면뿐만이 아니라 집중력까지 이 습도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기는 자주 시켜주되 여기서 상대 습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밖에 습도가 높다 하더라도
방 안으로 들어오면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반드시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다시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빨래를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빨래를 많이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물만 묻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빨래할 때 뭘 쓰죠? 그렇죠. 세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르면서 결국 세제가 날아가요. 결국은 세제가 같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호흡기의 건강에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래를 걸어놓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 것도 많이 권장하지 않아요. 자연 습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가 습도가 높아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랄, 그리고 세균이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걔네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걔네들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고 자주 청소를 해주셔야 되지만 아주 자주 청소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관엽식물이라든지 물을 많이 머금는 식물을 안에서 키우는 건 매우 좋고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물그릇을 떠놓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계절별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겨울철에는 몇 프로? 40% 이상, 여름철에는 60% 이하, 봄, 가을에는 5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제습기, 가을,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습도계를 꼭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습도계가 없이 하는, 내가 그냥 느끼는 감각으로는 절대 우리가 믿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습도의 느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습도계를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수면 중에 습도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 왜냐하면 잘 때는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 습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정 습도 잘 지켜줘야 되죠?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높아도 안 되고. 그리고 계절에 맞는 가습기, 굉장히, 계절에 맞는 환경에 맞는 가습기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화식 가습기가 매우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초음파식과 가열식은 각각의 단점이 있으니, 이 단점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기적인 환기 당연히 중요하고, 습도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습도도 외부에서 공급되는 습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공급되는 수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너뷰티를 잘 지키자. 이너뷰티는 먹는 거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자극적이거나 그다음에 아주 튀긴 음식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알코올 섭취 줄이시고 카페인 섭취 줄이고 그러면서 세라마이드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C 같은 우리 피부의 베리어를 지켜주면서 보습을 잘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너뷰티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다 보시면 피부의 노화를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 피부가 건강하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다 건강한 거기 때문에 이 건강을 같이 다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질문을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